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여러분. 만나서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 우리가 오신 보통 것을 식당에 가서 밥을 환영합니다. 먹거나 차량 호출 앱으로 택시를 부르거나 배달의 음식을 시키면 보통 기사님이나 that place 식당을 looks 별 packed. 5개 만점으로 Maybe I 평가할 수 should 있죠. just order takeout 서비스가 instead.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얼마나 만족했는지에 따라 1개부터 5개까지 별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용할 손님들은 이 별점과 후기들을 보고 그 가게를 이용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별점이 높고 별의 개수가 많을수록 손님이 더 많이 몰리고, 반대로 별 하나나 2개에 머물러 있는 기사나 가게는 사실상 장사가 안 된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별점을 매기는 대상이 식당이나 택시 기사만이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점수가 사회가 우리를 대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어떨까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전부 기록되고 평가되는 세상을 떠올려 보세요. 국가가 우리에게 점수를 하나 매기고 그 점수가 곧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점수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 정해버립니다. 여행을 갈 수 있는지,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어떤 직장을 구할 수 있는지까지요. 이것을 바로 사회신용 혹은 소셜 크레딧이라고 부릅니다. 듣기만 해도 마치 블랙미러라는 디스토피아 드라마를 요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많은 서방 언론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무엇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됐습니다. 계기는 다른 나라들에 이미 존재하던 신용점수 제도였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제때의 빚과 각종 요금을 잘 내는지에 따라 개인 신용점수를 부여합니다. 은행과 카드사는 이 점수를 보고 누가 대출 자격이 있는지, 얼마까지 빌려줄지, 이자율은 얼마로 할지를 정하죠. 소득이 안정적이고 이자와 공과금을 항상 제때 내고 연체나 불량 채무가 없으면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고 한도가 큰 프리미엄 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뿐 아니라 통신사, 보험사, 각종 행정기관도 비슷한 방식의 신용점수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신용점수라는 아이디어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2018년 미국의 전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을 강하게 경고하며 중국 지도부는 이른바 사회 신용 점수를 통해 인간의 삶 거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방 언론도 이 시스템을 매우 음산한 전체 통제 도구처럼 묘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은 하나의 거대한 통합 시스템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뢰를 높인다는 목표 아래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실험과 프로그램이 얽혀 있는 느슨한 네트워크에 가깝습니다. 이 시스템의 표면적인 목표는 개인과 기업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최대한 폭넓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과 기업들이 누구와 거래하고 협력해야 할지 좀 더 분명한 기준을 갖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흔히 봤을 법한 이야기와 달리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평범한 일반 시민을 메인 타깃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기업들이 더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 부처와 기관이 모은 데이터를 한데 모아서 기업들이 각종 규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베이징에 있는 컨설팅 회사 트리비엄 차이나에서 기술 정책 연구를 맡고 있는 캔드라 쉐이퍼는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를 위해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중국식 사회신용 시스템을 미국으로 비유하면서 국세청, 연방수사국, 환경보호청, 농무부, 식품의약국, 보건복지부, 주택도시개발부, 에너지부, 교육부, 법원, 경찰, 주요 공기업이 가진 각종 법 집행 기록을 모두 하나의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곳에서 동시에 감시받는 거대한 그물에 걸려있는 셈입니다. 물론 중국 시민들도 이 시스템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신용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시범사업은 이미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 산둥성의 룽청이라는 인구 1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도시를 보겠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2013년에 모든 주민에게 일괄적으로 신용점수 전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각자의 선행과 위반 행위에 따라 이 점수가 올라가기도 하고 깎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위챗에서 유해한 정보를 퍼뜨리면 50점이 깎이고 국가 단위상을 받으면 40점이 더해집니다. 남은 점수에 따라 시민들은 보통 A에서 트리플 A까지 그리고 D 등급까지 도덕 등급이 매겨집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시민들은 모범 시민으로 인정받아 증서나 메달을 받고 얼굴 사진이 공개적으로 게시되기도 합니다. 2016년 난징에서는 지방, 정부가 아예 사회 신용카드까지 발급했습니다.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특정 물건을 살 때 할인이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2018년 장수성 세수첸에서는 모든 성인이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헌혈을 하거나 장기 기증에 참여하거나 성실하게 일하면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빚을 제때 갚지 않거나 공과금을 연체하거나 교통법규를 반복해서 어기거나 금고형을 받으면 점수를 잃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신용점수가 좋은 개인과 기업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점수가 낮은 쪽은 대체로 직접적인 처벌보다는 기회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13년부터 법원이 내린 배상금을 일부러 지급하지 않거나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려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비행기를 탈 수 없고 고급 호텔을 이용할 수 없고 고가의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도 제한됩니다. 빚도 못 갚는 사람이 사치 소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죠. 2018년 말까지 사회신용 블랙리스트는 약 2,200만 건의 항공권 구매와 570만 건이 넘는 고속열차 티켓 구매를 막았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본인만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여파가 미치기도 합니다. 2018년에는 한 학생의 아버지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는 이유로 그 학생이 대학 입학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을 채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일부 공무원 시험이나 정부 관련 일자리의 경우 아예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 신용 점수를 자격 요건으로 내걸기도 합니다. 반대로 A 등급을 받은 개인과 기업은 이른바 레드리스트에 올라갑니다. 멸종위기종을 적어두는 레드 데이터북처럼 이 명단에 오른 사람과 조직은 각종 행정 절차를 처리할 때 우선권을 받습니다. 현재 중국의 대부분 초대형 도시와 중형 도시들은 크든 작든 사회 신용제도를 한 번씩 시범 운영해 봤습니다. 각 도시마다 점수를 잃을 수 있는 행동 목록도 조금씩 다릅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거나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반려견을 목줄 없이 데리고 다니거나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심지어 온라인 게임에서 핵을 쓰는 등의 치팅을 하다가 적발돼도 점수를 잃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게임에서 반칙을 해도 사회 신용 점수에 악영향이 갈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가끔 보는 숫자들이 실제 사회 신용 점수를 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정말 많습니다. 알리바바의 계열사인 엔트그룹 같은 일부 민간 기업들은 알리페이와 알리바바 쇼핑몰에서의 소비 패턴과 결제 이력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멤버십 같은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합니다. 이를 새서미 크레딧 또는 즈마 크레딧이라고 부르는데 점수는 보통 350점에서 950점 사이로 주어집니다. 얼핏 보면 국가에서 매기는 사회 신용 점수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립니다. 하지만 새서미 크레딧은 어디까지나 민간 금융사의 고객 평가 도구일 뿐입니다. 점수가 높은 사람은 엔트 파이낸셜에서 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고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특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단지 혜택을 못 받는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빨간 불인데도 무단 횡단을 하다 적발되면 얼굴 사진이 대형 전광판에 띄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주변에 빚을 못 갚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는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수를 잃지 않도록 돕는다는 명목으로 정부는 수많은 보안 카메라에 더해 아예 눈에 잘 띄는 게시판을 세워 어느 행동은 점수를 더해주고 어느 행동은 점수를 깎는지 세세하게 적어놓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규정을 어긴 사람들의 사례를 계속 내보내면서 다른 시민들이 보고 배우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주요 도구는 빅데이터와 얼굴인식 인공지능, 그리고 전국에 깔린 7억 대가 넘는 감시 카메라입니다. 국민 2명당 카메라 한 100골이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각종 첨단 기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구식의 방법도 함께 쓰입니다. 지방당국은 동네마다 사람을 따로 두고 이들이 골목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선행과 위반 행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종이에 적어 보고하게 합니다. 일종의 아날로그 감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빡빡한 시스템은 당연히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게 벌점을 받았다고 믿는 개인과 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범지역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너무 사소한 일까지 꼬투리를 잡아 점수를 깎는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배출하지 않았다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점수를 깎는 것은 과하다는 거죠. 비판이 커지자 중앙정부는 지방당국에 이미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 위반 행위에만 벌점을 부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새롭게 자의적인 벌칙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바깥에서 보면 중국이 이미 인구 14억 명 전체를 대상으로 완전히 통일된 전국 단위 점수 시스템을 구축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14년부터 중국은 여러 지역에서 사회 신용 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각 지역마다 제도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전국을 하나로 묶는 완전한 통합 시스템이 실제로 돌아가려면 아마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민을 점수로 평가하는 이런 제도를 둘러싸고 대표적인 오해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사회 신용 점수가 중국에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보통 사람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법원이 정한 배상금을 고의로 안 갚아서 정부의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면 평범한 시민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 이 시스템의 본질적인 목적은 개인보다는 기업 규제에 무게가 더 실려 있고 그 영향력은 언론 보도에서 종종 과장돼 온 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제도를 지지하면서 그 덕분에 사회가 더 안전하고 더 문명화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를 걱정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늘 누군가에게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심하게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에게 점수를 매기는 이런 시스템, 여러분이 사는 나라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된다면 나는 몇 점쯤 받을까 하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보게 되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조금 특별하고 색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